편리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미국에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속칭 CDC라고 있습니다. 1942년 말라리아 방지와 치료를 위해 설립되었던 CDC는 오랜 시간 동안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으로 그 위상을 더해왔죠. 물론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이나 여론의 부침이 없진 않았지만 CDC의 결정을 대체로 존중해왔습니다. 지금도 무려 700평 가까이 되는 CDC 코로나 상황실에서는 23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24시간 내내 컴퓨터 모니터로 상황 체크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초 미국 정부는 14일 이내 국내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2주 격리 기간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을 했고요. 현재 확진자 수 35명인 미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CDC의 면역 및 호흡기 질환센터의 센터장인 낸시 메소니어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결국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는 것은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CDC는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 정책에 반대했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입국 봉쇄를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최고조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미국의 조치를 우리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이라고 했던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짜 정치적인 것은 어느 쪽인가요?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면서 동요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코로나19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사이 상황이 너무 급변했어요. 네, 31번 확진자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점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정확히 이게 정점인지 아니면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계세요. 그렇죠.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아직 정점은 아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강양구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많이 놀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확진 환자 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앞으로 이런 추이가 며칠 더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확진 환자들이 그 대구 경북의 신천지 감염고리와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고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또 교회 감염이 하나 작은 고리가 또 발견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뭐 신천지 고리처럼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대량 감염 고리가 또 발견이 된다면은 정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도 우리가 하고 이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신천지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나왔는데 사실 어떤 다른 고리가 존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샘플을 지금 전수조사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상. 예, 그렇죠. 지금은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에 바이러스가 많이 유포됐을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적극적으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지금의 사태를 뭔가 그래도 컨트롤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100%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감염고리며 신천지에 연락되지 않는 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아주 중요한 원인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나오고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뜨거운 물 많이 마셔라, 뭐 이런 거, 뭐 생강차를 많이 마셔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좀 시정을 좀 해주시죠. 예, 예전에 네.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코에다가 바세린 바르면은 바이러스가 코에 침투를 안 한다. 아, 그랬나요? 예, 그런 얘기. 뭐 그래서 안티프라민이나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바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SNS에서 많이 확산된 게 그 콧물이 있으면 코로나19 아니다. 왜냐하면 마른 기침이 맞아요. 주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감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감기랑 코로나19랑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라는 게 100% 확실한 게 아니어서 모든 게 참 검사하기 전에는 감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뭐 마늘, 양파 도움이 맞아요. 된다. 예. 김치 먹으면은 뭐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들은 뭐 나쁜 얘기들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네. 봤을 때.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 좋은 채소나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건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랑 관련이 있을 것이냐.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감기하고 코로나19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사실상 구분이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감별이 어렵습니다. 예, 저도 방금까지 네. 그 호흡기 증상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서 보고 왔는데요. 네네. 뭐 처음에 감기 증상이 매우 유사하죠. 감별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여행력, 접촉력, 그리고 요즘에는 뭐 중국 유행 여행뿐만 아니라 동남아, 대구, 경북 방문력, 그리고 신천지와의 관련성 이런 역학적인 요인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묻다 보니까 한 명 진료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또 정체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그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할 보건소라든가 1339에 신고를 해서 혹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구 경북마저도 네.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지침을 좀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지침은 이런 것인데 신 교수님께서 혹시 동의를 안 하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감기 증상이 보이면은 지금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혹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곳이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기 증상이 보이면은 본인이 뭐 사흘에서 한 닷새 정도를 그냥 기다려 보면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뭐 약간 그 건강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진통제나 해열제나 혹은 종합 감기약 같은 것도 드시면서 본인의 상태를 본 다음에 보통 일반 감기 같으면은 사흘 정도가 지나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뭐 발열과 같은 코로나19과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건 내가 평소에 앓던 감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병원 응급실이나 선별진료소를 바로 방문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나 1339에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분명히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본인이 불필요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공연히 병원 응급실이나 혹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이 신 교수님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 될 의료 자원이 엉뚱한 곳으로 배분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신 교수님을 TV에서 그 토론하시는 걸 봤어요. 예.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예, 지금. 네. 지금 저희 병원도 그 호흡기 환자나 발열 환자를 병원 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서 뭐 당연히 그런 역학적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한 감기 환자분들이 매우 많죠. 지금 상황에서는 의원에서는 그런 호흡기 환자들을 진료를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몰리는 병원으로 지금 호흡기 환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도 저는 오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증상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을 다 확진해드리고 감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면에서는 누굴 먼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의료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우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의료진이 워낙에 지쳐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중보건의가 많이 차출이 되어 가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의 건강도 사실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이거 진짜 큰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SNS 상에서 우리 강양구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봐야죠.
의협의 권고다라면서 도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거짓 정보가 많다라고 해갖고 이번에 한번 나오신 김에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셜 미디어나 혹은 블로그 등에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퍼진 것을 보고서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일단은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권고 사항을 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진짜 가짜 뉴스고요. 이건 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짜 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지식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거나 혹은 햇볕을 자주 쬐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거된다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그 뭐 카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의사협회의 공고사항도 아니라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지금 마스크 대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마스크라도 써라. 저는 그거라도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이건 이제 신 교수님 같은 전문가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분명히 방역 당국이 일반 천 마스크나 혹은 부직포 마스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쓰셔도 된다라고 공고를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KF80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KF80 마스크를 구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F80 마스크에 지금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메르스 때 KF 마크가 찍혀 있는 마스크를 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일반 천 마스크나 혹은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써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스크를 사느라고 마치 길게 줄을 서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천 마스크 한 두세 개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빨아서 쓰시는 게 저는 마스크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부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KF80 마스크를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완벽한 것들을 권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KF94나 혹은 N95 같은 의료용 마스크, 의료진이 병실에 들어갈 때 쓰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과하지만은 그래도 KF80 마스크를 쓰면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일상생활에서 차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KF80 마스크를 권해 드렸던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제가 방금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뭐 천 마스크나 혹은 부직포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럼 꼭 지켜야겠다 전문의로서 그런 부분 몇 개 좀 집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게. 이게 SNS가 유포가 되는 이유가요. 빠르게 유포되는 게 원래 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너무 당연해서 이제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에 노출되는 일들, 지금 누가 감염원이고 누가 감염원이 아닌지 우리가 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는 적당한 거리를 취하시면서 생활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의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손 씻기의 중요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접촉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비말 감염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충분히 코와 입을 덮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의 예방 조치 하셔야 되고 방어 조치. 당연히 내가 뭔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마스크 잘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은 옷이나 이런 마스크 이런 것들 외부에서 노출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잘 분리하시고 세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SNS에서 또 돌고 있는 이제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말리면 된다라는 게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란에서도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고온이라고 이게
없어지나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과학적 팩트를 네.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한 70도 이상 정도의 고온에서는 사멸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제 그걸 권해드리지 않냐면은 개인이 헤어 드라이기로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이제 그 재균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헤어 드라이기 말릴 시간에 차라리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찝찝하면은 외부에 다녀온 천 마스크라든가 혹은 옷을 세탁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바이러스가 우리 숙주에서 나오게 되면은 공기 중에서는 뭐 한두 시간 아니면 길어봤자 4시간에서 6시간 내면은 사멸이 되기 때문에요. 너무 이거에 집착하면서 완벽하게 맞아요.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강박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 질문 저희가 사실 한 번씩 다 이렇게 했었던 질문이기는 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네, 핸드폰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항상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뭐 그걸 닦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수칙이 있나요? 예, 사실 뭐 저도 깨끗하게 못 닦고 다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부분이 있긴 네. 하지만요. 모든 감염원의 흔한 원인이 보통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손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게 또 휴대폰 화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는 뭐 가능한 한 뭐 알코올솜 같은 걸로 일회용으로 닦아주면은 더 깨끗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게 비말 감염이고 그 환자의 침이 떨어지지 않는 한 크게 그렇게 노출될 리스크가 높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너무 생활을 평소에 깨끗하게 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꼭 바이러스 사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군요. 제가 아까 잠시 얘기는 했는데 이게 날씨가 좀 더워지면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확실한 이야기인가요? 뭐 그러길 바래 봅니다. 뭐 그 고온 다습했을 때 바이러스의 그런 생존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길 바래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전파력이 너무 크죠. 그래서 과연 그런 날씨가 우리의 접촉으로 인한 그런 전파를 과연 그런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유행으로 갈 거라는 부정적 의견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경험이라던가 경험을 통해서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 같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돼 가지고 퍼졌던 게 여름철이잖아요. 5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죠. 그리고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긴 하지만은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 지금 계절 독감은 겨울철에 많이 유행을 하긴 합니다만은 똑같은 그 H1N1 바이러스였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009년에 유행할 때는 5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7, 8, 9, 10월에 가장 많이 확산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바이러스가 좀 사그라질 것이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방역 당국의 힘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않는 한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날씨 때문에 사그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병원 환자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응급실을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예후를 봐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 가는 게 겁난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코로나19 전문 병원이나 거점 병원, 지정 병원들이 좀 지역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병원만 해도 워낙에 이 완치된 환자들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응을 잘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더 많이 섞여가지고 호흡기 환자와 일반 진료 환자들이 완전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응급실로 또는 외래를 통해서 입원시키고 그다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환자들은 다른 루트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봤을 때 걱정되는 거는 뭐 여러 대형 병원들이 문을 닫았다 다시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노출됐을 때 문을 닫게 되면 거기 다니던 환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저희 병원도 은평성모병원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원 의뢰들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만 해도 그런 코로나 치료에 동원이 돼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른 병원에 전원 환자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또 워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현장에 그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어제 격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뭐 그 배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심각 단계로 격상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대구 경북의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좀 이제 이번 주에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킨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그 환자들 중에 일부가 분명히 그 혹은 자의에 의해서 혹은 뭐 이송이라는 형태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이 대구 경북처럼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중앙방역당국이 좀 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호흡기 환자나 혹은 열이 나는 환자들은 이 병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해라라는 지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지정병을 만들어야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혹은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 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빨리 좀 시급히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그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첫 마스크는 빨아서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강현무 기자님께서 여러 번 빨아서. 네, 제가 여러 번 빨아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길리어드사에서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던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치료제가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아직은 뭐 치료제가 개발된 건 아니고요. 뭐 유전자 그래도 시퀀싱이 뭐 진행이 됐으니까 개발 중에 있고 빨라야 6월달에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이긴 합니다. 상태다. 기존에 있는 약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부직포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나요, 강영규 기자님?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최선이죠. 최선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이틀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본인이 혹시 배출할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지 않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타인이 배출하는 바이러스를 이제 코나 입으로 들이마시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차단하면은 분명히 안 쓴 것보다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쓴 부직포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 곳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몰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아는 것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벗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겉에 사실은 이제 쓰고서는 이제 겉에 뭔가가 뭐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 지저분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벗을 때 잘 벗어야 된다.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막은 부분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나오셨던 박사님한테 한번 들은 얘기고요. 자, 지금 양성 판정을,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다가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선 돌아갔더니 또 다시 한번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검사 방법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검사들은 그런 민감도나 특이도가 95% 이상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케이스와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처음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증식하기 전까지는 그 소량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양이 늘어나면서 음성이었다가 양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스크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윤희 아빠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에서는 부직포 마스크를 식기건조기에 넣어서 말리고 자외선 소독을 돌려 쓰고 계시다고. 이거는 괜찮나요? 이런 경우? 근데 아까 그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인체 그 숙주 밖으로 나간 밖으로 나간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멸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마스크를 다시 재이용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마스크를 재이용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잘 모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궁금하고. 그럼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 관리가 잘 된다는 저희 병원도 원내에서는 직원들이 다 그냥 부식표 마스크 씁니다. 일반 진료를 할 때는. 근데 그렇군요. 그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료진한테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갖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구해야 되나 저희 뭐 가족 중에 다른 의원을 경영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더라라는 얘기도 들었고 학교에 보내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갖고 정말 케어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의 이미지가 낙인 찍힐까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는 제가 그냥 제 이름 걸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첫 마스크 빨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 아이한테도 첫 마스크 빨아가지고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마스크를 새로 구하느라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집에 굴러다니는 첫 마스크는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렇게 빨아가지고 쓰시는 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뭐 들어도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학 지식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다 아는 게 아닌다면은 계속 듣고 계속 컨펌을 받고 싶은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서 또 저희가 또 모셔갖고 그 얘기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오를 하시고 자 마지막 질문 치과 진료 받아도 괜찮나요? 이게 아무래도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과 진료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워낙에 치과 치료 행위가 워낙에 이런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꽤 높습니다.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치과의 경우에는 우선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뭔가 노출자가 관여한 병원이어서 문을 닫는 사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방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재오픈하면 또 안전한 거거든요. 그만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의 오염원이 치과가 될 거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 언제나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이 너무 원하시니까 언젠가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그리고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일행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1,600여 명의 한국인들은 제3국을 경유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스라엘 현지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성지 순례팀 가이드를 맡고 있는 이용선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 입국 금지 일단 결정이 됐다 철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결정이 됐어요. 정확히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사실 철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네. 그건 오보입니다. 오보였군요. 6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주한 그 대사관에는 24일부터 그렇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3일 오후 4시에 결정이 돼서 그날 왜냐면 그날 대한항공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용사님께서도 다른 성지 순례팀을 이끌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결정이 돼서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날 결정된 날 이동하고 있었을 때에 아직 호텔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화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들어갈 그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건부에서 지시가 내려졌다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펼치면서 그래서 저희에게 다른 호텔로 이제 가도록 인도를 해서 저희가 그 다른 호텔로 갔는데 아시겠지만 호텔이라는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호텔에서는 이제 그 아침부터 미디어에 이미 그
한국 성지 순례객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후 4시에 결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 시민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이 되면서 그 호텔에서는 처음에 이제 지시를 받아서 받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막상 도착을 하고 나니까 매니저 차원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간 상태에서 있었고 또 다른 호텔로 가서도 못 들어가다가 어떤 한 분의 진짜 선의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버스에서 밤을 새시고 왜냐면 호텔이 전체적으로 다 입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거부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투숙을 처음에 하시려고 했던 곳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왔고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셨는데 여러 군데서 다 거절을 당하고 운 좋게 그래도 선의를 가진 한 호텔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숙박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때 이용선님께서 이끌고 계시던 그 성지순례팀 분들은 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빨리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저희가 공항을 가서 저희 팀원들도 모두 다 동의를 하셨어요. 네. 기다리시는 것보다 빨리 새롭게 티켓팅을 하셔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항에 가서 급하게 터키 항공, 러시아 항공 등 표를 구매해서 이스라엘 벗어나셨고 지금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용선님께서 이끌던 팀들은 그래도 무사히 귀국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분들 한국 지금 이스라엘 공항에 발이 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처음에 대한항공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사실 그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셔야 할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그 공항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한 주한 대사관에서 지금 계속 협상을 해서 전세기가 오늘부터 두 대가 뜨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지금 한 대가 귀국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은 그냥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조금 힘든데 그래도 다른 항공사들이 티켓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러시아 항공이나 다른 항공들을 통해서. 네. 자, 지금 현지 이스라엘에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래는 군 격리시설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미 뉴스가 다 나와서 반대를 했다. 시위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동양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바깥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밖에 빵을 사러 나갔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대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고서 이제 집에 가라 아니면 지나가는데 마스크를 쓴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거의 지금 안 나가고 계신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도 굉장히 판단을 빨리 잘하셔서 이끌던 팀원분들은 무사히 귀국을 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현지의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는 이용선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봄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3부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지금 전주현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이렇게 6개국인데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입국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 금지는 아닌데 지금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모리셔스는 이게 신혼부부 많이 간대요. 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18쌍이 가 있는데 전원 입국을 보류당하고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9개 국가예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입니다. 마카오도 어제부터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 공인체육관 같은 별도의 지정 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한국, 중국 등 감염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입국 뒤에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도 한국 그 코로나19 발병지에서 온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아직은 뭐 조치 내려진 건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하노이시가 보건국이 22일에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 또 자국민들을 14일 동안 격리하는 내용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지금 보건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부의 지침이 과연 내려올 것인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하노이시가 21일부터 이미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면 바로 격리를 시키고 있고요. 다낭시 또 호치민시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를 했고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다낭 같은 데는 한국인 정말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뭐 신혼인도 가지만 가족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면 빨리 좀 알려서 그 여행 계획하시던 분들이 뭐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하도록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이외 지역에서 지금 뭐 2,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약간은 좀 숫자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뭐 통계상으로 맞는 건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각으로 23일 오전 10시까지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19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각각 700명, 800명 이렇게 다 넘어섰고 지난주 중순까지 3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150명을 넘었습니다. 이란도 40명을 넘어서면서 급증을 했고요. 중국 이외 지역의 사망자 숫자도 이제 27명으로 23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하루 동안 76명이 급증했어요. 153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추가돼서 3명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날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열차 탑승객 2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다가 영국이 파견한 전세기로 돌아온 영국인 2명, 아일랜드인 2명이었습니다. 지금 증상도 없고 음성 판정을 받았던 탑승객 중에 확진자가 발견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보건당국도 지금 역학관계 조사를 위해서 확진자들을 지금 격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보니까 약간 북부잖아요. 롬바르디아 쪽이면은. 그러면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가 있어서 정말 거긴 또 뭐 EU 국가들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동도 자유롭고요. 저 지금 이탈리아에서 1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당국이 주요 발생 지역에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밀라노 인근의 작은 마을 코도뉴가 지금 문제인데요. 전체 확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마을에서 나와서 지금 도시가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5만여 명이 사는데 마을 주민들이 특별 허가서가 있어야 마을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가 지금 타격이 가장 큰데요. 지금 코도뉴에서는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38세 남성이 최초 확진이 된 다음에 78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우한이다 이런 말처럼 봉쇄가 되고 있고요. 밀라노에서 패션쇼가 이제 속속 열리고 있었는데 조르지오 아르마니 쇼가 무인 패션쇼로 변경을 해서 관중들이 없는 패션쇼를 열었고요. 베네치아시가 지금 베네치아 카니발을 열고 있었는데 조기에 종료를 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에도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수천만 개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를 하고 오늘까지 70개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우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들 지금 뭐 그 사람들도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그 대신 이게 통제는 조금 푼다라는 얘기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조금 잦아든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한국발 승객의 방역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먼저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나온 셈인데요. 중국 CCTV에 따르면 지린성 옌지에 있는 차오양추안 국제공항이 한국발 승객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승객은 다른 승객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특별 방역 조치를 어젯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많이 자치주의 조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교류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국인 교민이 많은 곳이 또 산둥성 칭다오입니다. 그래서 류팅 국제공항이 한국발 승객 전체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역 설문지에 주소와 연락처를 자세하게 적게 하는 방역 통제를 강화했고요. 상하이의 푸둥 국제공항도 한국발 항공편 승무원 전체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이제 왕징이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일부 지역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가 외국에서 비행편으로 돌아온 사람은 14일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라고 베이징시가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한국에서 온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단지를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지금 출입증 그래서 지금 중국 SNS에서 한국과 일본인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중국은 뭐 6%는 그냥 5%대.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0%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뭐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버티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준 외신캐스터와 참 약간은 좀 색다른 시간에 같이 했어요. 네, 3부에 외신, 해외 핫한 외신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천지 신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돌고 있는데요. 특히 31번 확진자, 의료진의 검사 공고를 2번이나 거부한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31번 확진자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의료진이 검사를 해봐라. 권고를 했는데 거부를 한다. 이러면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염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은 굉장히 여러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뿐이고요. 일단 우리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41조에 감염병 환자 등 관리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진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42조에. 여기에 그 강제 검진이나 강제 조사, 강제 치료 등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강제 격리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병에 걸린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 누구든 간에.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격리를 통해서 이게 또 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14세기에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번지면서 한 2천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검역법이나 감염병 관리법들은 전 세계 보편적인 법률로서 굉장히 강화되고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 법은 강제 검진, 강제 격리, 강제 예방 접종, 강제 치료 등 모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요새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좀 나서는 모양새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신천지 교회를 이런데 이게 사실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뭘 막는다든지
이게 사실 또 어디를 뭐 종교 기관을 막는다 그러면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학적으로 보실 때. 우리 헌법에 네. 거주 이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자유권도 국가의 존립이나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은 네네. 뭐 우리 그 방사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그렇죠.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회 방위 차원에서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게 법학적으로는 특별희생이라고 그러는데요. 특별희생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력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독일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의심자가 강제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확진자가 만약 강제 격리나 치료를 거부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연방법에 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이 됐고요.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게 그럼 달라지게 될까요? 여기 보면 검역법에 네. 이제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어떤 권한을 하나 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그런 그 수출을 할 때 어떤 제한을 좀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뭐 의료기관 종사자만 신고 의무를 뒀는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신고 의무를 둬서 사회 방위 차원에서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엄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내수용으로 좀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신천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개인에 대해서 만약에 뭐 어떤 확진자가 나는 의심이 된다고 쳤을 때 검사를 안 받겠다. 이럴 땐 강제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인이 아니고 뭐 특정 집단이나 교단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떤 뭐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네. 보면 이렇게 의심이 될 때는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시적인 폐쇄나 출입 금지 이동 제한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49조에 보면 교통을 전부 또는 일부도 차단할 수 있고 집회나 그밖에 여러 가지 그 제례, 흥행 뭐 이런 공연 같은 것들에 네네. 대해서도 제한 하나가 금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또 조항에 따른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강력하게 초기 차단할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강훈 목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집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주말에. 근데 강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상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공무원을 통해서라도 네. 사전에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산을 종료하거나 해서 이런 집단적인 감염 확산 우려는 사전에 막아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그 국가로서 사회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제 방지를 하고 네. 바리케이트를 친다든지 집회를 아예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또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코로나 3법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의료진 차원에서도 검사를 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씀이시죠? 뭐 현재도 사실은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데. 네. 뭐 지금 이 코로나 3법이 아마 그 좀 애매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 점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항도 돼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벌금형만 있었는데 네네. 거부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둬서 징역까지요? 네. 그래서 좀 강화한 점은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한 점이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수출을 제한해서 내수용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 자, 이거 언제 통과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또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게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예, 이거는 민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야를 떠나서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 집회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뭐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워낙에 많이들 모이셨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얘기를 한다고 또 조용히 그러면 딱 가실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이런 그 강제 격리나 강제 검지, 강제 치료는 경찰력의 문제예요. 네. 이거 우리가 경찰 금지를 시켜놨으면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강제 해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공권력, 그럼 뭐 예. 경찰이라든지. 예. 네. 사실은 경찰력이 네. 이런 데서 사용을 해야지 정당한 시위에 대해서 과거에 뭐 최루탄도 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써야 될 때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루탄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서초동에서 왔는데 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오전서부터 네네. 많은 시위를 하고들 있는데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나 뭐 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떠나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염병의 전파 속도는 뭐 핵폭탄에 뭐 준할 정도로 굉장히 급속히 확산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자제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오히려 모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의료 전문 변호사셔서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거리에 정말 많은 상하차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하고 갑갑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많은 물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언론에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울컥했습니다. 많이들 불안하시죠? 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들 모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많이 챙기시고 마스크, 천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니까 꼭 챙겨서 쓰고 나가시고 스스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부를 믿고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